성우! 자네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우리 재단에서 자네 자리는 없어! 성우! 정신 차리게! 이사장님, 전 차분합니다. 그리고 제 선택엔 후회가 없습니다. 성우, 자네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우리 재단에서 자네 자리는 없어.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당연히 결혼도 없고. 지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 씨, 제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전 아내가 있었다는 것도. 죄송합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달 후면 결혼하는 사이잖아요. 성우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옛날 사람 돌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탁! 이사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성우, 정신 차리게. 성우는 천천히 일어서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사장님, 12년 전 사고 기록 봤습니다. 재단 차량이 제 딸을 쳤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있더군요.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 명의로 위조된 합의서도 찾았습니다. 이사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자네가 알면 재단을 떠날 줄 알았네.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딸을 숨기셨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야. 자네가 안다고 뭐가 달라지나? 성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라집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우라고 합니다. 올해 47이고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 이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20해가 넘었네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 게 습관입니다. 병원 건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 분주하죠. 출근길 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저 매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공허함이 자주 찾아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 일정을 확인하고 학회 자료를 검토하는 일상 속에서 문득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병원 동료들은 저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후배 의사들도 저를 따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쉬어야 하는 날이지만 저는 병원 봉사팀과 함께 도심 외곽에 있는 무료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거든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나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진료소 건물은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대기실에는 노인들과 젊은 부부, 어린아이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간호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성우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그럼요. 환자분들 많으신가요? 오늘은 좀 많아요. 노숙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걸치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차트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여성은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시선을 허공에 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름란에는 박연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45, 주소란은 비어 있었고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윤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늘었던 눈매, 오똑했던 콧날, 작고 얇았던 입술, 모두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이었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아 씨?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몇 달 전부터 이 근처를 배회하셨대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일까요? 20해 전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연아였죠.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요. 저는 미칠 듯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녀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일에 몰두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도 했죠.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녀를 만났고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제 앞에 있습니다. 아니, 그녀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등에 청진기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약한 호흡이었죠. 박연아 씨, 제 말 들리세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무감각한 시선이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음 환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기실로 나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20해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자꾸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텅 빈 눈빛, 반응 없는 표정, 구부정한 어깨, 모든 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료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죠. 선생님, 오늘 오셨던 박연아 씨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분이요?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네. 혹시 보호자가 계신가요? 간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없으세요. 노숙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작년부터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치매가 심하셔서 자주 배회하신대요. 치매요? 네. 3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기억도 많이 잃으셨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그것도 3년이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했던 손길,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저지른 일도 떠올랐습니다.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년째였죠.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연하는 불임이었습니다. 의사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납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때 뭐라고 했어야 했을까요? 괜찮다고,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위로만 건넸을 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연하는 스스로를 자책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집에 늦게 들어갔고 대화도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하자고요. 연하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날 밤 거실에서 마주 앉아 제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고요.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붙잡지 못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일에 파묻혀 살면서 그녀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오늘 그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숙인으로, 치매 환자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실로 향했죠. 박연아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조건을 바꿔가며 찾다 보니 오래된 기록 하나가 나왔습니다. 12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진단명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성 외상성 치매, 교통사고로 인한 딸 사망 이후 발병. 딸,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연하에게 딸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상세 기록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간략한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12년 전 연하는 5살짜리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고요. 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연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체적 상처는 회복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급성 치매 증세가 나타났다고 적혀 있었죠. 보호 자란에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딸, 연하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태어난 아이였겠죠. 불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를 가졌고 혼자서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연아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힘들 때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떠났죠. 그리고 그 후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무기록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트를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후가 되어서야 저는 다시 무료진료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박연아 씨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복지관에 계실 거예요. 거기서 임시로 지내시거든요.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노인 몇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고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친절하게 맞아주셨죠. 박연아 씨를 아시나요? 네, 그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어제 진료를 받는데 상태가 좀 걱정돼서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예요. 딸을 잃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셨거든요. 치매도 심해지고 말도 거의 안 하시고요. 혹시 가족은 없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혼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제가 그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식사 시간이라 식당에 계실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연아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였죠. 담당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연아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복지관을 나오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이 15년이 지나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꽤 성공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서울 강남에 있는 대한의료재단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재단이거든요. 병원 5곳을 운영하고 직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연아를 떠난 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밤을 새우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했죠. 사람들은 제 열정을 칭찬했지만 사실 그건 도망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달아나려는 몸부림이었죠. 그렇게 쌓아올린 경력 덕분에 재단 이사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강태준 이사장님은 의료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분의 신뢰를 얻으면서 저는 빠르게 승진했고 결국 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이사장님의 딸 강지우 씨와 약혼했습니다. 지우 씨는 똑똑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36살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재단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사장님이 직접 주선한 만남이었지만 지우 씨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성우 씨는 진지한 분 같아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녀가 카페에서 웃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47이라는 나이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하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지관을 다녀온 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죠. 텅 빈 눈빛,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 모든 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원장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저는 보고를 해야 했죠. 그런데 자꾸만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였죠.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원장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달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이사장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주택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와 나무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분이셨죠.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나, 성우? 네, 이사장님.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앉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지. 집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드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자네 요즘 무슨 일 있나? 예,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네 표정이 안 좋더군. 회의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피곤했나 봅니다. 이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거 봤나? 서류를 내려다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에 선 제 모습이었죠. 이사장님, 설명 좀 해보게. 자네가 왜 거기 있었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갔다가 예전에 알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 네. 오래전 제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이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 자네 결혼한 적이 있었나?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건가? 네. 그분이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시더라고요. 보호자도 없고 노숙인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자네 입장은 이해하네. 그런데 자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나?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한 달 후면 내 딸과 결혼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재단의 원장이고 자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재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네. 다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안 돼. 자네 과거가 어땠든 그건 이제 끝난 일이야. 앞으로 나아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네. 하지만 이사장님,
성우,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우리 재단에서 자네 자리는 없어. 그리고 당연히 결혼도 없고 내가 자네를 신뢰했던 건 자네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원장 자리, 결혼, 안정된 미래,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죠. 15년 전 저는 연하를 버렸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 비겁함 때문에요. 그리고 그 후로 줄곧 도망쳤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박연아 씨를 제가 돌보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분의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예전에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죠. 재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결혼도 파기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에 원장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사장님께서 급히 오시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사장님이 제 행동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사장님과 지우 씨가 함께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앉게, 성우.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오늘 아침에 어디 갔었나? 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네. 지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 씨, 제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전 아내가 있었다는 것도. 죄송합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달 후면 결혼하는 사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지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옛날 사람 돌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이사장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성우, 정신 차리게. 자네 지금 뭐라는 건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지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잃어버린 기억 속의 약속 -4부.
이사장실을 나온 후 저는 원장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병원 지하에 있는 자료실로 향했죠. 12년 전 연화의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료실 담당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12년 전 교통사고 관련 서류 좀 찾아주시겠어요?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연아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내왔죠.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고 당시의 진료 기록, 경찰 조서, 그리고 합의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연아와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고 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가해 차량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의료재단 소유 구급차. 차량 번호 12가 3456. 재단 차량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죠. 거기에는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적혀 있었고 수령인 명의는 윤성우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조차 없었죠. 저는 다시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사고 일시는 12년 전 4월 15일 오후 3시였습니다. 장소는 병원 근처 횡단보도였고요. 그날 저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술실에 있었죠. 그러니 제가 합의서에 서명할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저는 자료실을 나와 곧장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법무팀장은 50대 중반의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죠. 팀장님, 이 합의서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서명 원장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원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조사해 볼게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원장실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재단 차량이 사고를 냈고 제 명의로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잠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법무팀 사무실로 가니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조사해 봤는데요. 이 합의서는 당시 재단 법무 담당이 처리한 건입니다. 원장님 서명은 위조된 것 같습니다. 위조요? 네. 필적 감정을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육안으로 봐도 다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합의금이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합의서에는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송금 기록을 보면 200만 원만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200만 원만 받았다는 건가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령 확인서가 없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시 법무 담당이 누구였죠?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강 이사장님 직속 비서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사장이 이 일을 주도했다는 뜻이었죠.
재단 차량이 사고를 냈고 이사장은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서 합의서를 만들고 합의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자료를 뒤졌습니다. 사고 당시 기록, 재단 내부 문서, 심지어 폐기 대기 중인 파일까지 찾아봤죠. 그러다 오래된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연아 마이너스 윤성우 전 배우자. 주의 요망. 날짜는 12년 전 3월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이었죠. 이사장은 연아가 제 전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저는 다시 사고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읽었죠.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사망한 아동 박지연 당시 5세의 혈액형 AB형, 모친 박연아의 혈액형 O형, 혈액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O형 어머니에게서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었죠. 그럼 아버지는? 저는 제 혈액형을 떠올렸습니다. AB형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연아가 불임이라고 했던 건 오진이었던 겁니다. 제가 떠난 후 그녀는 임신을 했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5살 때 재단 차량에 치여 죽었습니다. 제 딸이.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제가 연아를 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사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겁니다. 제 딸이 재단 차량에 치여 죽었는데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작해서 묻어버렸던 거죠. 아마도 제가 알게 되면 재단에 남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숨겼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사장님, 지금 뵙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꼭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10분 후 저는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성우, 노크는? 이사장님, 저는 천천히 다가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장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어디서 이걸 구했나? 자료실에 있더군요. 12년 전 사고 기록입니다. 재단 차량이 제 전 아내와 딸을 쳤고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사장은 침묵했습니다. 제 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됐던데 제가 서명한 적 없습니다. 누가 위조했습니까? 성우, 진정하게. 진정하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딸이 죽었는데 진정하라고요? 그것도 재단 차량에 치여서요? 그래서 내가 처리한 거야. 자네가 알면 힘들어할 거 아닌가. 처리요? 이게 처리입니까? 제 이름을 도용하고 합의금도 제대로 안 주고 모든 걸 묻어버린 게 처리입니까?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 자네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건가? 내가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재단이 어떻게 됐겠나? 언론에 나가고 소송 걸리고 재단 이미지에 타격 입었을 거야. 그래서 제 딸이 죽은 걸 숨긴 겁니까? 그 아이가 자네 딸인지 어떻게 알았나? 확인도 안 했잖아. 혈액형이 증명합니다. 그 아이는 AB형이었고 연아는 O형입니다. 저는 AB형이고요. 제 딸이 맞습니다. 이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자네 딸이었다고 치자. 그런데 그게 뭐가 달라지나? 이미 죽은 아이야. 자네가 안다고 해서 살아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성우, 현실을 봐. 자네는 지금 성공한 사람이야. 원장 자리에 있고 좋은 결혼도 앞두고 있어.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 모든 걸 잃게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잃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제 딸을, 제 아내를. 그건 자네가 선택한 거야. 15년 전의 말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선택했죠. 연하를 버렸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던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디 가나? 사표 쓰러 갑니다. 성우, 이사장이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백지를 꺼내 사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죠. 사직서. 저 윤성우는 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표를 봉투에 넣고 인사팀으로 가져갔습니다.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잘 전달해 주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죠.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룸미러를 통해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굳어진 입술.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죠.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연하를 찾아가 제대로 사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하야, 기다려. 이번엔 내가 지킬게. 차를 몰고 가다가 저는 문득 한 장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집 근처였습니다. 15년 전 연하와 제가 신혼 시절을 보냈던 작은 빌라였죠. 지금은 재건축되어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 골목의 풍경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돌아오던 날이었죠.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연하는 제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가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죠.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한참 후에 연하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로 가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 때문에 당신이 아빠가 될 수 없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은 아이를 좋아하잖아요. 길에서 아기 보면 항상 웃으면서 바라보고 제가 다 빼앗은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연하야, 이혼해요.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서 아이 가지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저랑 있으면 당신 인생만 망가져요. 연하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탭 한번 누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뜨거든요. 근데 꾹 당신 누르시면 없으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제 부모님도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아이를 낳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아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혼자 울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화면은 보이지도 않았죠.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연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죠. 마셔요. 좋아하는 율무차예요. 저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는데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요. 괜찮아요. 솔직해도 돼요. 연아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당신은 제게 전부예요. 아이가 있든 없든 당신이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그녀를 안고 울면서 나도 똑같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차를 마셨을 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저를 먼저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안해, 연아야. 정말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15년 전에 못했던 일을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연아 곁에 서서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비록 그녀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기억하니까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가 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을요. 저는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복지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연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원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요청하신 12년 전 사고 관련 서류요. 추가로 찾은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무슨 서류인가요? 사망 진단서 말고 다른 기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당시 응급실 기록인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사고 당일 응급실에 2명이 실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연아 씨하고 박지연 양이요. 그런데 박지연 양은 사망 판정이 아니라 중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사망 진단서와 응급실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수정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서류 찾아서 보관해 주세요. 제가 곧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무과에 도착하니 직원이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응급실 기록에는 박지연 양이 중태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 발행된 사망 진단서에는 현장 사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명확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박지연 양 도착, 다발성 골절 및 두부 손상, 중환자실 이송. 그런데 사망 진단서에는 오후 3시 30분 현장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죠. 시간도 맞지 않았고 내용도 달랐습니다. 혹시 중환자실 기록도 있나요? 그게 없어요. 중환자실 입원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아이를 죽은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는 어딘가로 보낸 거죠. 혹시 당시 담당 의사가 누구였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담당은 김성우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퇴직하셨고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10분 후 저는 김성우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는 대한의료재단 윤성우라고 합니다. 아, 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12년 전 선생님께서 담당하셨던 환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지연이라는 아동 기억하시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기억합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성우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아이는 분명 살아 있었거든요. 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상태가 위중하긴 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고 중환자실로 이송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 보니 아이가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졌다니요? 중환자실에 없었어요. 기록도 지워져 있었고요. 담당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밤사이 이사장님 지시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옮겼는지 아세요?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사장님 직접 지시라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을지. 원장님,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조심스럽게 알아봤죠. 그랬더니 한 간호사가 귀띔해 주더라고요. 아이가 보호시설로 갔다고요. 보호시설요? 네. 고아원 같은 곳이요.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였으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설로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어느 시설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이름은 희망보육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희망보육원, 서울 외곽, 몇 번의 검색 끝에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보육원이었죠. 저는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1시간을 달려 보육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 몇 명이 놀고 있었죠. 입구로 들어가니 원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노크를 하자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우라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박지연이라는 아이가 있었나요?
원장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이를 아시나요? 네. 그 아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원장이 저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연 양은 12년 전에 이곳으로 왔어요. 당시 5살이었고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였죠.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임시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다만 이름이 바뀌었어요. 윤아린으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원장이 나갔다가 한 소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14살쯤 돼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긴 머리를 묶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수줍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걸요. 연하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똑같았죠.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린아, 이분이 너를 보고 싶어 하셔서 왔어. 원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그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아빠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14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요. 하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엄마 아세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엄마가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 아이는 14년 동안 엄마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줄래? 하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약속할게. 소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를 돌려줘야겠다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야겠다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사고 기록, 위조된 합의서, 응급실 기록, 김성호 선생님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고 은폐입니다. 게다가 문서 위조, 횡령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다만 상대가 강태준 이사장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해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 앞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죠. 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대한의료재단 원장 윤성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12년 전 일어난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2년 전 재단 소유 구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박연아 씨와 그녀의 딸 박지연 양이었습니다. 재단은 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제 명의를 도용해 합의서를 위조했고 합의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죽었다고 기록된 박지연 양이 실제로는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단은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고 모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했습니다. 박연아 씨는 제 전 아내였습니다. 박지연 양은 제 딸이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그들을 버렸고 그 후로 일어난 일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합니다. 늦었지만 속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을 나오는 길,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재단 임원들, 동료 의사들, 지인들의 전화였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한의료재단 사고 은폐 의혹, 강태준 이사장 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 죽은 줄 알았던 아이 12년 만에 살아있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강태준 이사장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이사장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죠. 뉴스에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제 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고 원장 자리까지 올려준 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죠. 사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어요. 그는 동시에 제 딸을 숨기고 연하를 절망 속에 빠뜨린 사람이니까요. 저는 도저히 이 사장을 용서할 수가 없었죠. 사실 저와 제 가족 모두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지우 씨였습니다. 한참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우 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성우 씨도 저한테는 잘못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성우 씨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상처를 준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연아 씨의 보호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러실 건가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이신가요? 네, 가족입니다. 며칠 후 모든 서류가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연하를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었죠. 재단을 떠나면서 제 돈으로 마련한 병원이었습니다. 연하는 깨끗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하야,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해줄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이었어. 너는 책을 찾고 있었고 내가 도와줬지.
그때 너는 고맙다고 웃었어. 그 미소가 정말 예뻤어. 연아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 많이. 너는 내게 전부였고 나도 내게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겁이 많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널 다시 찾았어. 우리 딸도 찾았고 할인이야. 14살이야.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해.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아. 내가 다시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기억할게.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연아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이를 데려왔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연아를 보자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이가 천천히 다가가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할인이야. 기억나? 연아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연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을 나오면서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약속할게.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매일 와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 고마워.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연아와 할인이 곁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었습니다. 병원 재활실 창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연아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연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네, 이 이야기 전에도 들은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요? 네, 왠지 익숙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좋은 이야기니까요. 연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빛이었죠. 선생님은 왜 매일 오세요? 제가 여기서 일하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연아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상한 사람.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아였습니다. 당신 목소리. 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낯설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안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저도 그래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인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온 모양이었죠.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연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린이가 달려와 연아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수학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연아가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아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도 저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저를 볼 때마다 편안해했습니다. 기억보다 깊은 곳에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빠도 앉으세요. 하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2달 전부터 하린이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그래, 앉을게. 저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셋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연아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거들며 함께 웃었죠.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포기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린이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갔고 저는 연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연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랬나요? 네. 그리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견뎌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행복했나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요.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할 거예요. 제가 지킬 테니까요. 연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특별한 사람인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당신은 제게 전부예요.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나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은 채로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며칠 후 저는 하린이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기억은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지금도 좋아요. 저는 하린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하린아. 뭐가요? 기다려줘서,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줘서. 하린이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니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행복해요. 나도. 그때 멀리서 연아가 간호사와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죠. 하린이가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엄마, 연아가 하린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요. 우리는 과거를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서서 웃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요. 그날의 기억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으로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지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